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아주 깊고 또 흥미롭게 파고들어서 그 정수만을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주제죠. 바로 유럽 명품 산업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유럽 명품 탑10 STOX ETF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를 뜯어보는 걸 넘어서요. 이 화려한 세계를 지배하는 거인들의 생존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페라리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수십 년, 길게는 막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심리, 그리고 장인 정신이 빚어낸 일종의 비즈니스 예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예술이라. 와,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번쩍이는 로고 뒤에 숨겨진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 또 최근의 위기는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ETF 이름이 유럽 명품 탑 10인데 말 그대로 유럽 최고의 명품 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세상의 명품 브랜드는 정말 많은데 이 10개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된 정예 멤버들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기준에 이 ETF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이 상품은 스톡스 유럽 럭셔리 10이라는 지수를 따라가는데요. 네네. 이 지수에 편입되려면 가장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연간 총매출의 50% 이상이 반드시 명품 소비재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시만요. 50%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명품 라인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패션 대기업이 아니라 사업의 본질, 그 정체성 자체가 명품에 깊이 뿌리내린 기업들만 골라냈다는 거군요. 일종의 순혈주의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진짜 명품 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인 거죠. 보고서를 보면 FactSet Review라는 산업분류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기업의 매출 구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다고 나와 있어요. 어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면 그 결과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LVMH가 약 24.9%, 그리고 시계와 보석의 강자 리슈몽이 20.6%, 에르메스가 16.6%를 차지하고 있죠. 이 상위 세 그룹이 전체 비중의 62%를 훌쩍 넘습니다. 잠깐만요. LVMH 비중이 24.9%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ETF에서 한 종목이 너무 커지는 걸 막으려고 20% 상한선 같은 규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원래는 개별 종목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ETF는 기초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밸런싱 시점에는 비중을 딱 맞추지만 그 이후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월등히 오르면 일시적으로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LVMH의 비중이 24.9%라는 건 그만큼 최근 시장에서 다른 명품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과를 보여줬다는 일종의 증거인 셈이죠. 그렇군요.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오히려 뛰어난 성과의 결과물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선된 10개의 기업, 이들이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고 높은 수익을 내는 비밀이 뭘까? 보고서에서는 경제적 해자라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이코노믹 모드. 네, 성을 지키는 깊은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방어벽이라는 뜻이겠죠? 이 명품의 해자는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명품의 해자는 크게 두 개의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이름, 즉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자산에서 나오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이요. 네, 일반적인 상품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만 명품은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수록 오히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배불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가격 결정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물건은 비싸면 안 팔리는데 이건 반대니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에르메스가 거의 매년 가격을
8에서 9%씩 꾸준히 올렸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그 자신감의 표현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가격을 받아도 살 사람은 줄을 선다는 거죠. 와,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명품 기업이 강력한 방어주가 되는 이유입니다. 원자재 값이든 인건비든 아무리 올라도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아니 그 이상으로 넘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수직 계열화를 통한 희소성 관리입니다. 수직 계열화와 희소성 관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에르메스는요, 가방에 쓰이는 최상급 가죽을 확보하려고 직접 악어 농장이나 가죽 공장을 운영합니다. 농장까지요? 원재료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매장도 전부 본사가 직영하고요. 절대 아울렛이나 온라인 편집샵에 제품을 넘기지 않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여지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모든 걸 직접 통제한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오히려 더 높은 이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비용보다 더 중요한 브랜드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통제력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수요보다 훨씬 적게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 관리의 핵심이죠. 아, 버킨백처럼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도 몇 년을 기다려야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절대 세일을 하지 않는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즉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있는 힘과 갖고 싶어도 못 갖게 만드는 희소성, 이게 합쳐져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해자를 만드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철옹성이네요. 브랜드 자산과 희소성 관리.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대표 선수들을 한 명씩 만나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연 비중 1위인 LVMH부터 시작해볼까요? 보고서에서는 명품 업계의 최국이라고 표현하던데 정말 제국답네요. 그렇죠. LVMH는 한두 개의 브랜드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루이비통, 디올 같은 패션 가죽 제품부터 티파니, 불가리 같은 보석, 헤네시 같은 주류까지 무려 75개의 브랜드를 거느린 연합체입니다. 75개요? 네. 그래서 특정 분야나 지역의 경기가 안 좋아도 다른 부문이 받쳐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2025년 시장 불확실성이 컸을 때도 1%의 유기적 성장을 이뤄내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LVMH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의외의 이름을 꼽았더라고요. 바로 화장품 유통 채널인 세포라요. 사실 세포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고가 명품과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세포라가 LVMH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포라는 LVMH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한 카드요? 네. 세포라는 젊은 고객들이 명품 세계로 들어오는 입문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다양한 브랜드를 접하면서 화장품을 사던 고객들이 나이가 들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디올의 향수, 루이비통의 가방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아, 일종의 럭셔리 생태계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고객 생애주의 첫 단계부터 장악하는 겁니다. 또 세포라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룹 전체의 현금 흐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선수,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로 넘어가 보죠. 앞서 말씀해 주신 희소성 전략의 정말 끝판왕 같은데요. 네. 에르메스는 타협하지 않는 장인정신 그 자체를 파는 회사죠.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41.4%에 달했습니다. 네, 41.4%요? 네, 41.4%입니다. 와, 제조업 기반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요, 이게?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론 의문도 들어요. 장인 정신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저렇게 높은 이익률이 과연 가능한가? 혹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나 브랜드 가치에 붙은 거품이 좀 심한 건 아닌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에르메스의 높은 이익률은 마케팅 거품이라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완벽한 통제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일단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브랜드 자체가 광고판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할인을 하지 않으니까 재고 처리 비용도 거의 없죠. 무엇보다 대기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 만들어내는 족족 정가에 팔려나가니까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에르메스를 경기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기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전략이 희소성과 가치 보전이라는 한 점으로 모이는 셈이네요. 좋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바른 결의 명품도 있죠. 바로 페라리입니다. 자동차인데 어떻게 여기에 포함될 수 있었죠? 페라리는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슈퍼카를 만드는 럭셔리 브랜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고요.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군요. 네, 연간 생산량을 8,000대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해서 희소성을 유지하죠. 심지어 한정판 모델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예술품 혹은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증거입니다. 이비타 마진율이 39.7%에 달하는데 이건 다른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페라리 역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희소성 관리 전략을 자동차에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군요. 핸드백이냐 자동차냐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네요. 반면에 이런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찌를 보유한 캐링그룹은 최근 좀 고전하고 있다고요. 네, 캐링은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 브랜드인 구찌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교체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이 과도기에서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2025년 상반기 매출이 16%나 하락했습니다. 16% 하락이면 충격이 꽤 크겠네요. LVMH처럼 여러 브랜드가 받쳐주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핵심 브랜드 하나가 흔들리면 그룹 전체가 휘청이는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링의 리스크이자 동시에 기회 요인입니다. 보고서는 캐링을 턴어라운드 기대주로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네, 2026년부터 새로운 컬렉션이 본격적으로 매장에 깔리고 시장의 반응이 좋다면 주가가 가장 극적으로 반등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분석이죠. 물론 그 반대의 위험도 존재하고요. 들어보니까 이 명품 시장이라는데 항상 햇볕만 드는 곳은 아니었군요. 방금 캐링의 사례도 그렇고 보고서를 보니까 2024년과 2025년에 업계 전체가 큰 위기를 겪었다고 하던데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제국들이 흔들렸던 순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가장 큰 충격은 2024년에 찾아왔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부터였죠. 중국. 네, 중국 부유층의 자산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은 곳이 바로 명품 시장이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면서 업계 전체가 일종의 디톡스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뭐랄까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숙취에 시달리는 시간이었죠. 중국 시장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요? 왜 중국 소비자들이 명품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큰 손이 된 건가요? 글로벌 명품 소비의 약 3분의 1을 중국인들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나요? 네, 특히 젊은 세대의 명품 소비 증가율이 폭발적이었죠. 그런데 그 성장의 기반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니까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에는 미국이 유럽산 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 이 소식 하나만으로 유럽 명품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하루 만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30조 원이라니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겠네요. 그럼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했나요?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진 건가요? 네, 다행히 2025년 하반기부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났기 때문이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세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 명품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반등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위기를 통해 옥석이 가려지고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던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지금, 2026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만한 회복과 질적 성장입니다. 완만한 회복과 질적 성장. 네,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글로벌 명품 시장이 약 3에서 5% 정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진원지였던 중국 수요가 약 6%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의 반등을 이끌 핵심 축이 될 전망이고요. 양적 평창보다는 브랜드별로 내실을 다지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 시장의 회복세를 가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와 주요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아,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금리. 네.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얼마나 다시 열리는지가 시장의 온도를 결정할 것이고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화되면 소비 여력이 늘어나서 명품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2026년 명품 시장에 방향키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유럽 명품 ETF의 속살을 아주 제대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소수의 독점적 기업들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라는 해자를 두르고 최근의 위기를 딛고 다시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예쁜 가방이나 빠른 차에 투자하는 개념을 넘어섭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 그리고 전 세계 신흥 부유층의 성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선망하는 가치를 소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찬찬히 다시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LVMH 같은 거대 그룹들이 최근 호텔이나 레스토랑, 요트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 명품 기업들은 과연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이제 부요층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점유해 나가는 경험을 파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입는 디올의 옷, 내가 드는 루이비통 가방을 만든 회사가 내가 휴가를 보내는 호텔, 내가 저녁을 먹는 레스토랑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이 거대한 명품 제국들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